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조기 교체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백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연방정부가 푸드스탬프 수혜 자격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 건강, 복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밝혔습니다. $1,000 정도의 비상금을 갖고 있지 않은 미국인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역에서 교통체증이 가장 극심한 대도시는 뉴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조기 교체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백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중간 선거 후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의 인적 개편에 박차를 가하면서 공석이 되거나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부처나 기관이 늘어났습니다. 이명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매티스 장관의 조기 사임으로 트럼프 행정부 내각의 결원이 더 늘게 됐다며 상원이 처리해야 할 인준 숙제도 하나 더 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매티스 장관 외에 라이언 징크 내무장관과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올해 말이면 트럼프 행정부를 떠납니다. 상원은 이들의 후임자 인준을 위한 청문회를 열고 투표를 해야 합니다. 헤일리 대사의 후임으로는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이 지명됐지만 징크 장관의 후임자는 아직 내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최근 제프 세션스 전 법무장관 후임자로 윌리엄 바 전 법무장관이 지명됐고 앤드류 휠러 환경보호청 청장 직무대행은 새 청장으로 내정됐습니다. 더힐은 상원이 내년의 시작과 함께 5명의 고위직에 대한 인준 전투를 치러야 한다는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인준 전투가 6건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을 사면서 교체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더힐은 일주일 전 기준으로 상원이 처리해야 할 행정부 내정자가 195명에 달한다고 지적했으며 상원의 승인 절차를 기다리는 법관 내정자도 31명이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더힐은 상원은 내년 상반기에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준청문회와 투표 일정에 매여있게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공화당은 상원에서 다수당을 유지하기 때문에 트럼프의 내정자들을 인준할 여지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앞으로 푸드스탬프 받기가 더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연방정부가 푸드스탬프 수혜 자격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새 규정이 시행되면 75만 5천 명의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이 자격을 박탈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무부는 현재 49세인 연령 상한선을 59세로 높이고 부양가족으로 6세 이상인 자녀가 있는 경우 노동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50세 이상이거나 임신 여성 또는 장애인과 함께 사는 사람의 경우를 제외한 부양가족이 없는 18세에서 49세의 성인의 경우 주당 20시간 이상 일을 하거나 잡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가입해 교육을 받아야 푸드스탬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안은 수혜자가 살고 있는 도시나 카운티의 실업률이 10%가 넘거나 직업이 충분히 없을 경우 노동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수정안은 혜택 실업률 기준을 7%로 낮췄습니다. 현행 제도는 전국 평균 실업률이 낮고 일부 지역의 실업률이 그보다 높게 되면 푸드스탬프 수혜자가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푸드스탬프 수혜자의 절반이 넘는 280만 명이 이러한 예외 지역에 살고 있어 노동을 하거나 직업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푸드스탬프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무부가 제안한 새로운 규정은 관보에 게재된 후 60일 동안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곧바로 시행됩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75만 5천 명이 푸드스탬프 수혜 자격을 박탈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IC의 목표가 된 뉴욕시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 건강, 복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최근 급증하는 이민 세관 단속국의 단속에 대응해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민자 법률 지원 서비스인 리버티 디펜스 프로젝트를 확장하고 이민자 아동 가족 보호 서비스인 프로젝트 골든도어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는 출신에 상관없이 다양성을 포괄하며 이민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버티 디펜스 프로젝트는 뉴욕주 내 외곽 지역에 지정된 지역별 경제개발위원회 10곳에서 무료 법률 서비스와 워크숍을 진행하며 IC 요원과 대면했을 때 대응 방법과 대사관이나 영사관 연락 방법, 그리고 가족이나 본인이 구금 시 대응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프로젝트 골든도어는 뉴욕주 12곳에서 서류 미비자와 나홀로 미입국 아동 등에게 이민 전문가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를 연결하는 등 가족 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뉴욕 소재 2,500여 명의 의사와 연결해 이민자 건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복지사와의 개인 상담, 불법 체류 아동 공교육 서비스 원조, 인신매매 방지 교육 등 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남부 국경 망명 신청자들이 이민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멕시코에서 대기해야 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멕시코 정부도 결국 이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남부 국경에서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는 이민자는 앞으로 멕시코에서 대기해야 한다는 트럼프 정부의 방침에 대해 멕시코 정부는 아직 망명 신청자에 대한 주거와 자원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들에게 비자나 노동 허가를 주게 됩니다. 이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망명 신청 심사 기간 동안 미국에서 머물다 종족을 감춰 불법 이민자가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역사적인 일이라며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합법적인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21일 연방 대법원은 캐러밴들의 입국과 망명 신청을 금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의 시행을 중단시킨 연방 법원과 항소법원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샌프란시스코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7일 열린 항소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망명 정책 시행을 중단시킨 연방지법의 판결을 효력 정지시켜달라는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었습니다. 최근 미국인들의 삶이 여유가 없음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1,000 정도의 비상금을 갖고 있지 않는 미국인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들 중 과반수 이상이 비상 상황을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대출 정보 전문 업체 랜딩트리가 1,000명의 미국인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은행에 $1,000 이상의 비상금을 갖고 있는 경우는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0의 유동성도 갖추지 못한 이들이 과반수를 넘어설 정도로 현재 미국인의 삶이 팍팍하다는 분석입니다. 연령대는 높을수록 비상금을 갖춘 비중이 높아 $1,000 이상의 비상금을 갖고 있는 비율이 24세에서 38세를 포함하는 밀레니얼 세대는 40%, 39세에서 53세인 X세대는 42%였지만 베이비 부머 세대인 54세에서 74세는 60%로 나타났습니다. 금전적인 비상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 16%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빌리고 9%는 소장품을 팔아서 충당하며 9%는 크레딧 카드를 이용하고 7%는 더 많은 시간 일을 해서 근로소득을 늘리며 6%는 대출을 받거나 페이첵 어드밴스를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10명 중 6명은 최근 1년 사이에 $1,000 이상 비상금이 필요한 상황을 겪을 정도로 비상 상황의 일상화를 겪고 있으며 나머지 중 17%는 지난 1년 이내 $1,000 이상이 필요한 비상 상황이 3차례 이상 일어났다고 응답해 충격을 줬습니다. 랜딩트리는 비상금 마련 대책이 시급하다며 우선 $1,000를 목표로 매달 소액이라도 세이빙스 계좌에 돈을 묻어두는 성실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미국의 각 주별 주민들의 건강 관련 환경을 조사한 결과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의 트라이스테이트 주민들은 비교적 거주지 환경이 좋고 건강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파운데이션이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각 주별 건강 지수를 평가한 결과 뉴욕주는 10위, 뉴저지주는 11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 1996년 41위를 기록한 뒤 꾸준히 순위가 올라 지난해와 올해 10위를 기록했으며 뉴저지주는 2016년 9위에 오른 것이 가장 높은 순위였는데 지난해에는 12위로 떨어졌다 올해 11위로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올해 가장 건강한 주는 하와이주가 선정됐으며 이어 매사추세츠, 커네티컷, 버몬트 그리고 유타주가 탑 5에 올랐습니다. 하와이주는 오랫동안 상위에 랭크된 주로 올해 평가에서 타주에 비해 많은 면에서 앞섰는데 특히 흡연율은 미국 평균 17.1%보다 상당히 낮은 12.8%로 조사됐습니다. 대기 질도 입방미터당 5.8 마이크로그램으로 전국 평균 8.4 마이크로그램보다 월등히 낮았으며 주치의의 수는 인구 10만 명당 188명의 의사가 있어 평균 157명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가장 건강하지 못한 주로는 루이지애나주가 꼽힌 가운데 아칸소를 비롯해 오클라호마, 엘라바마, 미시시피주 등 남부 지역주들이 주로 하위 5개 주를 기록했습니다.
이 자료는 생활습관, 거주지 환경, 각 주의 공공 관련 법규, 병원 시설 등 건강 관련 35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작성됐습니다. 미 전역의 대도시들의 평균 편도 통근 시간과 도로 상태 등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교통체증이 가장 극심한 대도시는 뉴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터닷컴이 미 전역 150개의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교통체증 정도를 분석한 결과 뉴욕은 평균 편도 통근 시간이 36분 이상, 교통 혼잡 시 도로 위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연평균 89시간에 달하면서 최악의 교통체증 도시로 꼽혔습니다. 뉴욕 다음으로는 LA가 편도 통근 시간 30분으로 2위, 워싱턴은 34분으로 3위를 기록했고 이어서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전국 대도시 중에서 교통 혼잡이 가장 양호한 곳으로는 오리건주의 유진시로 평균 편도 통근 시간이 19.9분을 기록했고 2위가 텍사스주의 코퍼스 크리스티시가 20분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평균 편도 통근 시간, 도로 상태, 브릿지 상태, 연평균 교통 혼잡으로 인해 도로 위에서 허비하는 시간 등을 종합해 산출됐습니다. 서포 카운티가 21세 미만에게 담배류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업소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내년 4월부터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 등 모든 종류의 담배를 21세 미만에게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2,000에 달하는 벌금 폭탄이 부과됩니다. 스티븐 벨론 서포 카운티장은 21세 미만에게 모든 담배류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업소들에 대해 처음 적발 시 최대 $1,000, 이후 적발 시 최대 $2,000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내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현재 서포 카운티에서는 첫 적발 시 $300에서 $1,000의 벌금을, 이후 적발 시 $500에서 $1,500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벨론 카운티장은 흡연자의 85%가 21세 전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다며 특히 전자담배의 경우 2011년에서 2015년 동안 전국 고교생 대상 흡연량이 900% 상승해 이를 근절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포 카운티 경찰국은 지난해 가을부터 소매점과 전자담배 전문점 101곳에 대한 잠복 근무를 실시해 전자담배를 불법 판매한 업소 21곳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부적절한 컨택트 렌즈 사용 습관이 안구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각막염 환자들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각막염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컨택트 렌즈를 낀 채 잠자는 습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CDC는 렌즈를 끼고 잠을 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컨택트 렌즈와 관련한 안구 감염 위험이 최고 8배까지 높아질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영구적인 안구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CDC는 조사 결과 전체 컨택트 렌즈 사용자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렌즈를 낀 채 잠자는 습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올바른 렌즈 사용과 사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포드 자동차가 일부 모델에서 엔진 화재 우려로 대규모 리콜에 돌입합니다. 포드 자동차는 픽업 트럭 모델의 엔진 블락에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제기됐다며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서 87만 4천 대를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포드 F150 트럭을 비롯해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생산된 F250, F350, F550 슈퍼 듀티 픽업 트럭 모델입니다. 포드는 이번 리콜과 관련한 사고나 부상을 당한 운전자들은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 의회가 맨하탄 미드타운 의료산업지구인 가먼트 디스트릭트의 조닝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따라서 의류 제조업 중심지인 이 지역 빌딩들의 리스가 앞으로는 오피스 등 다양한 비즈니스들에게 허용됩니다. 이 지역은 뉴욕시 규정에 따라 지난 1987년 이후 일정 면적의 공간을 의무적으로 의류 제조업자들에게 리스해왔습니다. 아이오와주 연방법원은 우편물 사기 및 정부기관에 허위 청구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인 정모 변호사에게 38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세금 보고를 대행하면서 고객들의 세금 환급 수령 주소를 본인 사무실로 변경해 환급 수표를 받으면 서명을 위조해 본인 계좌에 입금하는 수법 등으로 60여만 달러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트위터를 통해 23일 오전 8시 첼시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는 코요테를 포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요테는 22일 늦은 밤 할렘에서도 목격되는 등 하루 동안 업타운에서 다운타운까지 이동해 맨하탄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첼시 피어 59에서 경찰에 잡힌 코요테는 브루클린의 동물보호소로 옮겨졌습니다. 라과디아 공항에서 일하는 한 남자 직원이 여성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숨겨놓고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카메라가 달린 스마트폰을 휴지통 안에 설치했다가 스마트폰에서 소리가 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이 남성은 단지 이쁜 여성들을 비디오로 담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42도, 섭씨 영상 6도, 밤 최저 기온 28도, 섭씨 영하 2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고 곳에 따라 흐리겠습니다. 금요일 흐리고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성탄절 밤 되시기 바랍니다.